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윤책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탕 해먹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 정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사기꾼들이 득식을 거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보다 사기 범죄 비율이 거의 10배이죠. 특공이라는 특혜를 누리지 못한 공무원들은 바보이거나 지독이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땅 투기하는 자들이라고 LH 직원들을 꾸짖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정치판은 권력욕만 넘치는 정상배로 가득하고 이 관료들은 입신영달에 누님은 아층꾼들만 보입니다. 장차관들부터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세금은 제 돈이 아니니 얼마든지 이 생색을 내도 되는 돈입니다. 눈먼 돈들이죠. 입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상배들에게 국민은 그저 표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세금이 모자라면 빚을 내서 무한정 쓸 수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 기생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한탕을 노리는 몰입애들입니다. 정상배와 아첨꾼과 몰입애들인 나라.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자들이 탁상에서 하는 짓이라고는 세금을 긁어먹을 국리뿐입니다. 그러니 관료들은 공시가를 제 멋대로 올리고 국회의원들은 세율을 제 마음대로 올립니다. 누가 그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때리는 권한을 준 것입니까? 한글과 컴퓨터로 유명한 한큰그룹을 아실 겁니다. 이 한큰그룹이 참여했다는 후광으로 싱가포르에서 만든 아로하나테크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만든 아로하나토크는 1000배나 올라서 시가총액이 무려 15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상장 가격의 74배인 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큰그룹의 지주사인 한컴위드는 지난달 아로하나토큰 상장 직전에 한컴 싱가포르를 통해 아로하나테크에 투자했다고 발표를 해서 그 사기극의 당당 주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컴이 투자한 지분은 5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42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기극입니다. 나머지 지분은 아로하나테크 대표인 윤성호라는 자가 가지고 있는데 투자금은 고작 800만 원입니다. 그들은 현재 시세로 계산해도 840만 원을 투자해서 5천억을 거둬들인 셈입니다. 사기꾼들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세종시 특공 아파트가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특별 공급 아파트입니다. 한 채 적게는 4억, 많게는 10억의 차익을 누린다는 특혜 아파트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는 이제 행복도시가 아니라 땅 짓고 헤엄치는 공무원들이 투준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재테크 먹잇감인 것이죠. 2010년부터 시행된 세종시 특공은 분양아파트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공급된 아파트 96,746채 가운데 특공 물량은 약 4분의 1 정도인 25,636채입니다. 4채 가운데 한 채 이상이 특공으로 분양된 것이죠. 이 가운데 작년까지 4천여 채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평균 4억 원 정도 차익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올라서 차익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러니 관평원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세종시에 유령 사옥을 지은 뒤에 세종시에 이주하지 못하자 특공을 분양받은 관평원 직원들 그대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근무하다가 통합사옥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특공을 받은,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세종시로 근무지가 바뀐 것인데도 특별 공유 아파트를 받은 한전 직원들이 질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세종시 건설을 책임지는 국토부와 행복청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투기성 토지 거래에 나선 정황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복청장과 이 직원들이 앞다투어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게 그 예입니다. 이들은 산단 지정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들이 몰입해와 무엇이 다릅니까? 문 대통령은 지난번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신문 한 곳에 아주 자그만하게 보도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지면에서 빼버린 신문도 꽤 있었습니다.
5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뉴스입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대통령 말씀을 듣고 1분기 경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는데 말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트리플 감소입니다. 정확히는 비경상소득까지 감소한 사상 초유의 쿼드러플 감소입니다. 사족을 달자면 비경상소득은 경조사비, 실비보험금, 사고보상금, 퇴직수당 등 비정기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쿼드러플 감소는 처음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경제가 워낙 추락했기에 경제 규모는 쉽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국민들이 실질 경제 지표를 가리키는 가계 동향은 최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근로소득은 277만 8천 원인데 작년 1분기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사업소득은 76만 7천 원인데 1.6% 줄었습니다. 재산소득은 3만 3천 원인데 14.4%나 감소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이전 소득, 그러니까 대가 없이 받은 돈, 이전 소득은 72만 3천 원이나 되어서 16.5%나 늘었습니다. 그 결과 특히 그 돈을 많이 받은 1분위 하위 20%는 이전 소득이 크게 늘어나서 총 소득이 9.9%나 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말씀과 또 하나 대통령 말씀과 다르게 아직도 우리 경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절이 이처럼 수상한데 이 대선이 9개월 남은 지금 아직도 야당, 정확히는 이 나라 보수는 대선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문 후보로 윤석열이 압도적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과 김종인 간에 윤석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무슨 별의 순간이니 하는 괴상한 언유까지 쓰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내심은 윤석열을 포섭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윤석열로부터 책사로 간택받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도 윤석열 쪽에서 아무런 언질이 없으니 그는 20일 느닷없이 비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4.7 재보선 사흘 뒤인 지난달 10일 전화를 받았다. 김종인은 윤석열과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했으나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3자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만남은 좀 피해야 되겠다는 연락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다고도 했습니다. 진행자가 이 윤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낸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자 그는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이런 입장이 아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의 그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 별의 순간이라는 것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며 이렇게 말한 것이죠. 프랑스의 드골이나 영국의 마그릿 대처 같은 사람들이 순간을 제대로 잡고 모든 정의를 바쳤기 때문에 커다란 업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이분 김종인 씨는 아마 샤를레 드골이나 마그릿 대처 평전을 절대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별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하여 정치 실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직한 정치인들이었죠. 그리고 겸허한 정치인들이었으며 대중의 뜻을 정확히 읽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마그릿 대처 여사는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거쳤지만 국정 전반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또 가진 강골 정치인이었습니다. 철의 여인이었죠. 어쨌든 김종인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따라붙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이 왕창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의힘 같은 정당에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별의 순간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주자들의 윤석열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윤석열과 대화를 나눴다. 내하고 가깝다. 내가 당권을 잡으면 곧 영입하겠다.
당내 주자가 하나같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중이니 윤석열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서 군수 후보를 낸 거대 정당이 될 판이라 그럴만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지 다음 지도부가 결정된 뒤에 당의 정체성이나 분명히 한 뒤에 합종 연행을 해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그 당의 대표를 지냈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의 와일드카드다. 저 역시 윤석열은 중도 보수든 범자유주의든 반문희 후보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윤석열은 김종인과 함께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며 그것도 최1등 공신이며 또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청산시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문 후보들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유승민, 원희룡을 필두로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최근엔 자천 타천으로 최재형과 김동연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권에 속한 후보들이 적절한 시점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통합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말씀 드리죠. 이 정당은 같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 권력을 획득하려는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공직 후보는 정당의 얼굴입니다. 김기현의 말씀은 후보가 없는 정당의 비애로 들립니다. 어떻든 지금으로서는 윤석열은 유일무이한 반문희 주자입니다. 이 앞으로 대선까지 9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만큼 대중의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변에도 사람이 지금 모이드는 모양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유력 후보 캠프에는 언제부턴가 법조인 500명, 언론인 500명, 교수 2000명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엔 권력을 탐하는 이도 있고 구직자도 있습니다. 이들이 후보의 친서로 분류되어서 다음 정권의 장차관, 청와대 비서, 하다못해 공기업 임원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윤석열이 지지 모임이 발족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인데 자발적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여기도 요즘 유행하는 상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국민이라는 거창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하긴 문정부가 워낙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곤 하니 상식은 이제 반문의 구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반문의 상징이죠. 언론은 전문가 34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독립선언을 하는 비밀 결사도 아닌데 하필 34민이라고 하니 그 역시 의도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임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 주제가 너무 노골적인 게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 상임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가 언론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견인하려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하나밖에 없으니까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석열은 그 모임의 멤버이자 은사인 이 송상현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김영석 교수에게 구한 조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정치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송상현 교수의 대답이야 뻔한 건데 이 송 교수가 20일 한 강의 내용이 오히려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포퓰리즘은 그 영향력이 기존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할 만큼 되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적대감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정당이 나를 대표주지 못한다는 회의감, 이 냉소감을 극복하고 그래도 이 정당이 민주주의 문지기로서 극단주의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송 교수는 포퓰리즘을 극단주의와 착각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송 교수의 말처럼 우리 정치판의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할 만큼 되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하기 전에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차기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어젠다만 봐도 그건 확인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듯하다고 합니다. 그러는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정상회담 전에 이렇게 다 까발려도 되는 겁니까?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에 만들어졌죠. 그때 최대 사거리는 180km로 제한했습니다. 그 제한은 2001년 최대 사거리 300km 그리고 탄도 중량 500kg으로 완화가 되었죠. 그런데 2012년 다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7년에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없애는 4차 개정을 했습니다. 또 공동 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넣는다고 합니다. 이 역시 청와대에서 왜 사전에 까발리는 걸까요? 판문점 선언은 도보다리 대화로 기억되는 2018년 4월 27일 첫 번째 남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죠. 그 내용 중에 한반도 비핵화, 연내 종전선언, 그리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그 외에도 의외로 이 원전산업 협력 방안이 의제라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이나 유럽 등에서는 원전 건설 수요가 있다며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하면서 탈원전의 모든 것을 걸었던 정권이 웬일일까요? 지금까지 전우측이었습니다.